자, 세계사 수업 교과서 136쪽 절대왕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신항로 개척을 하면서 유럽이 이제 확장되는, 교역망이 확장되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 이후에 많은 유럽인들이 진출을 해 나갔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아메리카 문명을 멸망시키면서 유럽에서 일어났던 가격혁명, 상업혁명 이런 것들, 이제 세계의 무역권이 삼각무역의 형태로 합쳐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영향으로 유럽 세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유럽 세계의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핵심 내용, 자, 이 그림이 절대왕정을 표현한 건데 절대군주가 있죠. 여기 절대왕정은 이 근대로 넘어가는 그 이후 시기인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형태로 절대왕정이 존재합니다. 절대군주는 왕권 신수설, 왕권은 누가 주었다? 신께서 주었다. 신이 수여했다. 그런 왕권 신수설과 중상주의, 이거는 국가가 상업의 통제를 하면서 나라의 이익을 취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나라의 그 상업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보호무역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성립을 하였고, 그리고 절대군주에게는 관료제와 상비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힘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절대군주는 관료제, 상비군, 그리고 중상주의와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봉건 귀족, 대상인 이런 사람들을 통제를 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절대군주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중세시대만 해도 이 봉건 귀족이 왕을 견제할 정도로 힘이 강했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봉건 귀족의 영토에는 얘네들이 영주일 경우에 그 토지 소유권을 받고 간섭을 못했는데, 이제는 대상인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의 세력 균형 속에서 절대군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의 등장, 개념. 왕이 제약 없이 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서 전권을 행사한다.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근대 시민사회로 가는 과도기다. 사상은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께서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면에서 앞에 봤듯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을 했다. 상비군은 저번에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군대죠. 국왕에 충성을 다하는 국왕 직속의 군대이고, 관료제는 관료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관료제를 마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료들의 이런 서열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관료들이 양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왕정을 지지하는 세력은 시민계급이에요. 봉건 영주들보다는 시민계급이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상주의 정책 같은 정책들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민계급의 입장에서 이들은 그 봉건적 영주 세력과의 그 갈등이 있어. 중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완전히. 봉건 영주 세력과의 갈등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지해줄 절대 군주가 필요했던 거죠. 절대 군주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다면 경제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이건 뭐 그냥 참고로만 얘기를 하는데, 조선 시대도 보면은 조선에 수령이 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기존의 사족 계층을 구향이라고 하고,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족을 신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돈을 많이 번 거죠. 새로운 농법이라던가 뭐 상업 이런 걸 통해 돈을 많이 번 신향들이었고, 기존의 양반 사족들은 구향이야.
이 둘의 갈등이 벌어지는데 신향이 수령을 지지해줘요. 수령을 통해서 구향을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그 세력화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구향과 신향 비슷한 거죠, 사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다음 절대왕정의 등장. 중상주의 경제정책 의미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엄격히 통제. 국가가 경제활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내용으로는 수출을 증대합니다. 원료는 수출 안 되고 그냥 그 생산품, 결과물만 수출을 하면서 수출을 증대하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수입은 억제를 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되죠, 이런 거.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억제. 관세 장벽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해외 식민지 개척.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해외 식민지를 획득하고 해외 원료를 수입해요. 여기서 말하는 해외는 보통 식민지겠죠. 아메리카 식민지 이런 곳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그리고 자국의 원료 수출은 금지. 완성품은 수입을 안 하고 대신 자국의 완성품은 수출을 하는, 그러면서 극한의 이득을 추구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그런 게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모든 공업을, 심지어 사치품 공업도 다시 살리거나 새로 세워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저기 빨간색으로 나오냐? 보호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생산자와 상인을 수공업 빌드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 국산품의 해외 운송을 프랑스가 다시 맡도록 해야 합니다. 식민지를 발전시켜 무역에서 프랑스에 종속시켜야 한다. 자, 콜베르라는 사람의 의견서입니다. 이 사람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절대 군주 태양왕 루이 14세에게 도움을 주었던 중상주의. 루이 14세라는 사람은 뒤에 또 나올 건데 태양왕이라고 불려요. 태양왕.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칭하면서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루이 14세의 그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게 바로 이 콜베르라는 사람이에요.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각국의 절대왕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나라들을 봅니다. 먼저 서유럽입니다. 서유럽이 절대왕정이 먼저 발달합니다. 뭐 앞에 르네상스도 이렇게 남부 유럽이 이탈리아 쪽이 먼저 발달하고 알프스 이브로 넘어갔듯이 서유럽이 먼저 절대왕정이 발달하고, 그리고 동유럽으로 전파됩니다. 가장 먼저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앞에서 나왔었죠. 앞에서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했어요. 피사로라는 사람이 잉카를 점령했고,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그 위에 있던 아스테크를 점령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메리카에서 오는 수입을 바탕으로 상비군을 양성을 했는데, 특히 펠리페 2세라는 사람 때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합니다. 자, 레판토 해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스만 제국하고 붙었죠. 오스만 제국하고 에스파냐하고 함대가 붙었는데, 에스파냐, 스페인의 함대가 거기서 당대 최강이었던, 지중해 동부를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격파했던 해전입니다. 레판토 해전. 그래서 이때 스페인 함대에게 붙었던 별명이 무적 함대라고 불린다. 이들은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쇠퇴. 극단적인 가톨릭 강요 정책. 너무 가톨릭을 강요해요. 앞에 배웠듯이 유럽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신교들도 등장했는데, 그냥 무조건 가톨릭만 강요하는 정책으로 개신교 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교 세력은 앞에 칼뱅파에서 봤듯이 신교는 대다수가 신흥상공업자들이야.
칼뱅이 예정설에 따라서 부의 축적을 지지했기 때문에 상공업자들이 좋아하는 게 신교라고 했었죠. 앞에 신흥 상공업자들이 신교를 정말 좋아하는데 가톨릭만 강요하고 신교 너네 안 돼 하니까 이 상공업자들이 안 되겠다, 에스파냐를 떠나자, 에스파냐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파냐는 돈이 없어져요.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지. 신교들이 가톨릭 강요 정책에 불만을 품고 독립운동을 벌여서 네덜란드가 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독립 허용.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스페인이다, 에스파냐가. 혹시나 해서 뭐 다 알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내가 막 섞어서 써가지고 혹시나 해서. 자, 네덜란드는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이제 독립을 했죠. 식민지는 아니고 에스파냐 영토였는데 독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산업 육성 미비. 그냥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금과 은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사치품 만들고 이랬던 거야. 에스파냐가 이거를 좀 잘 못했죠. 금, 은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네 그 사치품 만들고 이런 데다 썼고 그거는 결국 에스파냐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영국입니다. 드디어 영국이 이제 유럽의 전면에서 그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영국 앞에 나왔던 그 종교개혁했던 헨리 8세 절대왕정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 수장령 발표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국 국교회도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딸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버렸습니다. 레판토 해전 이후 최강으로 불렸던 그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원피스 보면은 요런 애가 나오거든. 원피스 뭐 아는 사람들은 드레이크라고 해서 새로운 루키들 최악의 세대였나? 뭐 그런 걸로 뭐 공룡 변신하는 있잖아. 이 드레이크가 나오는데 실제로 엘리자베스가 드레이크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 드레이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해적입니다. 해적인데 이 드레이크한테 엘리자베스가 국가에서 증서를 내려줘요. 너는 국가에서 인정한 해적이니까 마음대로 가가지고 스페인 상선대를 털어라. 그래서 이 드레이크가 등장하면 스페인 함대가 완전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다녔답니다. 해적 출신인데 엄청 싸움을 잘해서 스페인을 아주 대놓고 털었죠. 마치 원피스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알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해적이잖아. 애들도 유사합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드레이크라는 사람. 다음에 두 번째,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나갔습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해외로 이렇게 개척을 해나갔다. 나중에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러면 똑같은데 각 국가별로 있었어요. 다음 가장 대표적인 절대왕정 국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앙리 4세라는 사람이 낭트 칙령을 발표를 해요. 낭트 칙령은 뭐냐면 신교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프랑스의 칼뱅파는 위그노라고 불렸거든. 이 위그노 세력들이 엄청 탄압을 받았는데 앙리 4세가 그 위그노 세력들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것도 좀 복잡했는데 앙리 4세가 원래 자신도 위그노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위그노들이 막 탄압받으니까 내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겠다. 나 왕인데 내가 개종할 테니까 대신 프랑스의 위그노는 우리 인정을 해주자. 합법화해주자.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반복이지만 신교, 위그노가 인정받았다는 것은 국가의 상공업자들이 증대했다는 거죠. 나라에 돈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절대왕정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거죠.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리고 루이 14세 때 앞에 나왔던 그 콜베르를 등용해서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쇠퇴,
루이 14세가 너무 사치를 부리죠. 잦은 전쟁, 신교도 탄압. 여기서 인정받았던 위그노를 탄압합니다. 루이 14세가 핵심을 못 짚은 거지. 핵심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위그노라는 상공업자들의 돈을 받아서 프랑스가 잘 나간 건데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겠죠 아마. 신교도에 대한 탄압으로 이들이 떠나요. 위그노가. 그리고 콜베르 같은 사람들도 죽고 결국 재정이 고갈되면서 프랑스의 산업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뭐 요때 이런 것도 만들죠.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의 대표적인 궁전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가장 대표적인 절대 군주입니다. 여기 하나만 씁시다. 낭트 칙령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요거는 좀 참고로 써놓으세요. 다음 페이지. 서유럽의 절대왕정. 국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의 존재를 통해서만 결속할 수 있다. 왕은 공적인 인격이며 국가 전체가 그 안에 있다. 모든 완전성과 권능은 신에게 결합되어 있듯이 개개인의 모든 권력이 군주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 자, 이게 서유럽이었어요. 서유럽은 지금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했고 이번엔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은 서유럽하고 비교해서 도시나 상공업자의 발달이 미약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낙후됐어. 바닷가 가깝지도 않았고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개발하지도 못했고 아직. 그래서 시민계급 전체적인 성장이 지연됩니다. 오히려 옛날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서유럽에선 이미 농노제가 사라진 마당에 여기 농노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유럽보다 1세기 늦게 절대왕정이 성립되었다. 대표적인 동유럽의 절대왕정에는 프리드리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독일의 전신입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는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했어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통해서 슐레지엔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계몽 사상에 그 당시 유행하던 계몽 사상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군주는 국가 제일의 공복은 공노비 뭐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군주는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공적인 심부름꾼. 그러므로 내가 제일 먼저 나서서 너희들을 계몽시키고 그리고 뭐 나서겠다. 가장 항상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으로서 너희들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아이러니한 게 프리드리 2세는 앞에 요 마키아벨리 반마키아벨리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거든. 근데 실제로 자기의 행동은 엄청난 마키아벨리스트입니다. 반마키아벨리고 나는 그냥 너희들의 절대적인 군주가 아니라 국가 제일의 공복으로서 통치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미지 포장은 했지만 실질적인 그 사람의 삶은 절대 군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다음에 요제프 2세. 요제프 2세는 오스트리아.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했고 내정 개혁을 시도했다. 자, 여기 나오죠. 반마키아벨리론 프리드리 2세. 군주는 결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인민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일의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이미지를 세탁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에 러시아에는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 사람은 러시아가 낙후된 걸 알아. 러시아가 너무 후진적이니까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황제가 되어서. 황제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러시아가 낙후되니까 서유럽에 가가지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뭐 배 만드는 기술을 직접 배운다던가 뭐 대포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서유럽에 가서 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서유럽 문물을 빠르게 배웠고 그리고 자국에 와서 러시아의 황제가 된 다음에 서유럽의 기술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서유럽화 정책을 피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발트해로 진출. 스웨덴하고 싸워서 이겨서 발트해 진출을 하기도 했고, 우리 이 사람 동양사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동양사에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맺었던 조약이 하나 있었거든. 청나라와 러시아의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 그 조약을 맺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에 청나라와 그 조약을 하면서 시베리아의 국경선을 확보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예카트리나 2세는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합니다. 역시. 하지만 봉건 귀족의 영향이 강하다는 문제점, 이 동유럽 전체의 문제점이 있고, 봉건 귀족이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귀족의 특권이 있고 농노제가 유지되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현실 러시아에서 지주에게 속한 농민은 마치 농기구나 소떼처럼 개인 재산이다. 지주는 농노를 어떤 식으로 고용하든 그리고 어떤 강요를 하든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보면은 아직 그냥 중세 시대랑 다른 게 없다는 거지. 중세의 모습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농노의 시간과 노동의 절대적 주인이다. 그는 일부 농노를 농업에 고용하고 일부는 자신의 하인으로 쓰면서 임금은 주지 않는다. 또 다른 농노에게는 매년 세금을 걷는다. 그러니까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유럽만큼의 그런 발전이 못 이루어지고 오히려 농노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